밤에 도끼라. 옛날에 톰이라는 꼬마 굴뚝 청소부가 살았어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어린 여러분 모두가 다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꼬마 톰은 북쪽에 있는 나라의 큰 도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굴뚝이 아주 많았죠. 톰은 그 굴뚝들을 열심히 청소해서 돈을 벌어서 아저씨한테 갖다 주곤 했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지만은 톰은 그런 것에는 원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톰이 살고 있는 집 마당에서 물 나오는 것이 없어서 꼬마는 목욕은 물론 세수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죠. 그뿐 아니라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죠. 어쩌면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욕은 할 줄 알았어요. 시작인가? 톰은 하루에 반은 울고 반은 웃으면서 살았어요. 껍질에 벗겨져서 쓰러진 팔과 무릎으로 큼큼한 굴뚝을 기어 올라가야 할 때마다 톰은 울곤 했지요. 매운 연기가 눈물을 찔러서 저절로 났지만은 톰은 일주일 내내 굴뚝을 터야 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매일 열심히 일해도 톰은 항상 배부르게 먹지 못했죠. 그래서 톰은 매일 슬피 울었답니다. 위 그런 창석 킹딜리의 1860년작 어린이 명작 동화 무르 아이들의 서두는 이들의 슬픈 상황을 그리고 있다. 톰이라는 단어는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꼬마 굴뚝 청소부를 대신해 사용하던 직업적인 별칭이었다. 다른 집과 달리 톰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었다. 이 동화에 등장한 굴뚝들의 구멍은 19세기 후반의 건축 양식처럼 곱게 소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불규칙하게 뚫려 있었다. 킹즐리 시대만 해도 굴뚝 모양은 일직선으로 올라가서 영국 외과의 퍼시벌 포트가 위험성을 경고했던 1775년의 굴뚝 모양과는 달리 수직으로 뻗어 있었다. 하지만 퍼시벌 포트 시대의 굴뚝들은 굴뚝이 불규칙하고 구불거릴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뻗어 있는 맨 꼭대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거의 수평으로 뻗은 형태였다. 이렇듯이 불규칙한 구조로 인해서 굴뚝 내부에는 자연의 험과 평평한 부분이 많았고 그 위에는 그 시커먼 금덩이 수북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다람쥐처럼 굴뚝에 기어올라야 했던 꼬마 굴뚝 청소부들의 살갗은 상처투성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정말 흥이라는 말뜻처럼 위험한 상황이었다. 흥, 속으로 교수행위에 처하다는 뜻인데 꼬마 굴뚝 청소부들은 벽돌 틈새에서 검댕이 잔뜩 긴 굴뚝을 기어오를 때 가장 간단한 보호수달인 옷조차도 입지 못했다. 한마디로 벌거벗은 몸으로 굴뚝 구멍을 오르내렸던 것이다. 꼬마들을 모아서 부리는 굴뚝 청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몸집이 작고 깡마른 일꾼을 구한다고 해도 어른이면 옷을 입어야 하고, 그러면 굴뚝을 오르낼 때 옷이 걸리적거려서 작업 속도가 늦을 것이 뻔한데 무엇하러 굳이 몸집이 작은 어른을 구하겠는가. 그런 이유로 청소부 대장님들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모집해서 굴뚝 닦는 법을 대충 가르친 뒤에 매일 아침 그들의 맨발길을 시내 부잣집 굴뚝 구멍을 향해서 차버렸던 것이다. 문제는 가난한 찌든 꼬마 청소부들의 개인적인 습관에 있었다. 그들이 대부분 영국 사회의 최하류층의 출신이었기에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아니 아예 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대다수의 아이들은 매일 스위트 홈이라고 불리는 부잣집 굴뚝을 닦아내면서도 홈의 의미조차 모르는 불쌍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이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줄 모성애는 물론 하다못해 길을 잡아 끌어 따뜻한 목욕 등에 밀어넣을 관심의 눈길조차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겨우 그런 말을 할 정도만 되면은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지는 일종의 불황아들이었다. 결국 피부의 잔주름과 음낭, 사타구니에 끼인 타르 성분의 가루들은 몇 달씩 계속 쌓여서 가게 주인이 그들의 영혼과 노동력을 강탈하듯이 육체적인 활력소를 야금야금 빼앗아갔다. 퍼시벌 포트는 당대 런던을 대표하는 외과 의로서 이 꼬마 굴뚝 청소부들의 어려운 삶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1775년 여러 도움들을 건진한 뒤에 이 아이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황폐하게 이를 데 없다. 전무기 시절부터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서 정의 곰지러 있을 뿐만 아니라 추위와 허기에 지쳐 또 육체 또한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뜨겁고 좁은 굴뚝 속에서 설거지 찌겨나가고 걸리고 화상을 입는 것은 물론 거의 질식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사춘기에 이르면 특히 증상이 보이는데 짤막한 내용은 백내장, 비용종, 음낭, 암, 발가락과 발의 다양한 변형 및 파열에 관한 외과적인 관찰이란 긴 제목의 논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동안 직업성 악성 종양을 다룬 최초의 기록으로 평가받았다. 몇 년이나 되는 발병기간이 지난 후에 성인이 되어서야 나타나던 이 질병은 가끔씩 사춘기가 시작될 어린 나이에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19세기 초에는 이 증상을 보인 8살짜리 아이가 보고되기도 했다. 퍼시벌 포트가 관찰한 악성 종양. 가장자리가 딱딱하게 굴러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였다. 금댕이 정정원을 지나서 복부에 이르게 되면은 내장 일부가 상하고 그 다음에는 고통을 수반한 파괴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포트는 초기에 수술해 주지 않으면 환자가 음낭암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소년들의 죽음을 막아버리고 수술을 계속 시도했다. 마취제가 개발되기 전이었으므로 포트는 수술 대비에 묶여서 고함치는 소년들을 더 든든히 잡아두기 위해서 여 간호사보다도 힘센 장정들을 조수로 고용해야 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음낭 한쪽 부분에만 궤양 증세를 보이는 소년들로 국한시켰다. 고환과 음낭의 반을 제거해내는 이 수술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한정 민감한 사춘기 소년의 정신을 잘라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다. 피가 흘러내리는 수술 자국은 버르게 달군 인두로 철저하게 찢어 태웠다. 흉추하게 터버린 수술 자국을 깨맬 경우에 항생농약으로 인한 감염이 뒤따랐기 때문에 수술 부위는 아물 때까지 찢어진 그대로 두었고 살구스러기와 침물이 흘러내려도 몇 달이고 방치해 두기 일쑤였다. 그러나 포트의 그런 수술은 가끔 제 궤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결과를 나타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수술받은 환자들을 관찰했던 그는 기대 밖의 현실에 좌절을 겪어야 했다. 비선이 이장이 생기거나 칼로 잘라내는 듯한 통증에 탈져버린 듯한 창백한 안색을 보였고 포트는 이러한 죽음의 과정이 특정 지역의 잠복기에 성장한 종양이 궤양을 일으키는 과정에 주변 조직을 부패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상가민. 오늘날 미국의 의학협회는 담배 감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아마도 담배에 포함된 타르와 수지 성분이 폐암을 일으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발암 성분이 그러한 독성 물질과의 계속적인 접촉에 의해서 생체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자극 때문에 발생된다는 사실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반인들까지 잘 알고 있는 이 만성적인 자극론을 의료진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퍼시벌 포트는 음낭암의 원인이 금등에 의한 자극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자극에 의한 염증 이론이 대두되었던 당시에도 그 이론은 불안정해 보였다. 그 후에 결국 자극 이론들은 대부분 철회되어야만 했다. 그것도 정서부들은 자신들의 병명을 금등 사막이라고 부르면서도 평소 몸을 깨끗이 하면은 그런 질병들은 대부분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냥 환경에 따른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병이 나면 앓다 죽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순응했다. 어쨌든 금댕이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포트의 이론은 즉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서 영국 국회는 18세 이하의 소년들을 굴뚝 청소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모든 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목욕하도록 하는 법령을 포고했다. 1842년에는 제한 나이가 더 올라가서 21세가 되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금지 병령에도 불구하고 제한 나이 이하의 소년들이 여전히 꿀뚝을 탔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찰스 캥길의 작품의 모델에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시대 아니 그 이전 시대부터 그리스의 의사들은 악성 종양의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방 내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질 밖으로 흘러나와 굳어버린 궤양이나 딱딱한 덩어리들을 발견해서는 일일이 특정한 이름을 짓기도 했다. 그들이 이것을 정량이라고 통칭되는 일반 정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인도 유럽어의 딱딱한에서 파생된 다분히 유머러스한 단어인 개라는 뜻의 카르키너스를 사용했다. 악성 정량 투모르 뜻의 전미사 오마가 붙어서 생긴 카르키노마는 결국 그때부터 악성을 자라는 정량을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카르키노마는 원만에 있는 검은 담즙이 초과되어 정체된 상태라고 믿었다. 여기서 검은 담즙은 중세의학에서 우울증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가상의 액체로 그리스어로는 멜랑콜러스라고 불린다. 이 영어의 어원으로 봐서 암 환자들이 멜랑콜리를 하다는 보편적인 관찰 내용이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리스 시대의 의사들 대부분은 인체를 해부하지 않았던 탓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암은 젖가슴이나 피부의 궤양식으로 나타난 정리와 직장이나 여성의 질 속에서 성장해서 해당 부위 밖으로 돌출된 정리들 뿐이었다. 여타의 그리스 의학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카르키노스와 카르키노마 두 용어는 보고 만지는 식의 관찰에 그 기원을 두었다. 이 두 용어는 유능한 번역가이자 법전 편장가로 활동했던 그리스 학자 갈레노스에 의해서 창안이 되었다. 보이지 않게 몸 전체로 스물거리며 퍼져나가는 기생충처럼 마치 그 모습이 물에 빠진 먹잇감을 공격하는 괴로운 날카로운 촉수와도 같다. 그 괴물의 중앙부가 인간의 몸에 구멍을 뚫고 조용히 생을 파고 들어가는 동안의 날카로운 발톱이 끝없이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살인자로 인식되었다. 조용하고 살인적인 침투 작전으로 정상조직이 방어력을 상실할 때 비로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마는 정체를 드러내곤 했다. 다행히 현대에 이르러서 과학 발달의 산물인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는 적군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 특성을 분석해낼 수 있게 되었다. 암이란 조용히 다가드는 것이 아니라 살상의 기쁨을 노래하며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공격해오는 적군일 뿐이다. 여기는 어떤 제재나 통제력도 먹히지 않는다. 제각기 그리고 끝없이 광란적인 파괴와 살상을 일삼는 극무더운 무리인 것이다. 암세포는 정말 제멋대로이다. 이르도 없고 방정 감각도 없고 이리저층무돌하는 마치 약틀을 섞는 살인자와 흡사하다. 암세포의 자율적인 이런 표현을 쓴다. 기하급수적으로는 살인세포는 생신의 모든 교육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치 원형질부터 새로운 세포를 탄생시키는 잔혹무도한 방법으로 결국 모든 활력소를 괴멸시켜버린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암은 기생충이 아니라 아웃사이더 네이처라고 한다. 갈레노스의 표현은 결국 틀리고 말았다. 암세포는 한마디로 못생기고 뒤틀리고 사생계로 태어난 부모에게 쫓겨난 세포들이다. 암은 거칠게 살아가는 청소년 범죄꾼으로 결코 어느 것을 순응하지 않은 세포 사회의 비행 청소년들인 것이다. 암은 변종들이 모여서 성숙된 질환이다. 처음부터 뿌리가 잘못 잡힌 세포들이 계속 제멋대로 성장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암인 것이다. 정상적으로서 정상세포들은 죽음과 동시에 재생을 반복한다. 그러한 재생활동 살아남은 신규 세포들에 의해서도 재개되지만은 간세포로는 직계 존속, 다시 말해서 의세포 그룹에 의해서도 활발하게 이어진다. 간세포는 미완성의 형태로도 새 조직을 창조해낼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간세포 후예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성장 과정의 끝에 다가갈수록 세포는 정식 능력을 점차 잃어가게 된다. 자신의 몸체를 부풀리고 살찌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성장 기능에 투여함으로써 증식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정량세포는 분열하는 능력이 정리된 세포를 뜻한다. 분열. 세포가 정상적인 재단계를 밟아서 성숙세포로 건강하게 자라는 과정을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이 차단되는 비정상적인 미성숙 덩어리를 우리는 의학 용어로 신생물이라고 부른다. 그리스에서 파생된 새로운 형태물이라는 뜻의 신생물은
현실에서 정량과 유서로 사용되고 있다.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도중에 차단되어 버린 이런 정량들은 거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통 양성 이라고 불린다. 양성 정량은 상대적으로 재생 능력에는 큰 전진성을 갖고 있지 않다. 아주 천천히 자라날 뿐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질 수도 없고 다른 조직을 포위할 능력도 없다. 가끔 섬유질로 된 캡슐에 쌓여 나타나기도 하는 악성 종양은 죽음을 몰고 올 만큼의 공격성은 갖고 있지 않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악성 신생물은 양성과 완전히 다른 개체다. 악성 종양은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복합적이든 재생 중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완전히 중지시켜 메커니즘 자체를 흔들어버린다. 정상 간세포들이 정상적인 자손들을 번식시키려고 애쓰지만은 새로 태어난 세포들은 발육 자체를 하지 못한다. 기능면에서 제1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하거나 성숙세포가 보여야 할 성장 형태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암세포는 세포 세계의 교류를 배우기 한참 전인 아주 어린 시기에 이미 운명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차지할 줄 모르고 이웃세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을 만큼 과격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제대로 원숙된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암세포는 정상적으로 원숙된 조직이 벌이는 신진대사 활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장내의 암세포는 원숙세포들이 벌이는 소화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허파내의 암세포 역시 호흡 과정에 일체 참가하지 않는다. 자기가 소속된 생체의 기관들의 삶과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악성세포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재생에만 쏟아붓는다. 비록 성형이는 아니지만 정량이 넘치는 일정의 가름으로 태어난 그들의 사생아들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고통과 혼란을 야기하는 골칫덩이 문제일 뿐이다. 이 사생아들은 그들의 아버지처럼 역시 재생적인 일에만 전념할 뿐 생산적인 본연의 임무에는 무관심하다. 또 암세포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때도 그 뜻을 온당하게 따르지 않는다. 모든 자에는 정상적인 성숙 단계의 마무리를 죽음으로 끝맺지만은 악성세포는 그 순리에도 복종하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수명에는 끝이란 것이 없다. 헤이플릭 박사의 섬유화 세포 이론도 악성세포의 세포 번식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세포들은 실험실의 세포 배양시에도 끝없이 번식해서 새로운 종양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실 사람들은 암세포를 불사조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억제할 수 없는 번식과 죽지 않는 특성 이 두 가지 무기로 악성 종양은 자연의 질서를 가차없이 파괴시키고 있다. 정상 조직과 달리 악성 종양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에 있다. 규율이라는 것을 모르는 암은 결국 도덕에 관계없는 존재이다. 그 또한 도덕적이라고 부도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악성세포는 자신이 태어난 사회를 적대시해서 자기 멋대로 행포와 일상을 일삼는 못된 청년 집단이다. 신체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암세포 무리는 다른 기관에도 침범해서 신체의 전부를 파괴하려고 든다. 암은 호흡면에서 올 때의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비국교도와 같다. 간혹 언뜻 와서 정상세포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습이 비슷한 암세포 그룹도 있다. 하지만은 그들 대부분은 현미경 아래서는 그 가면이 벗겨지고 만다. 현실에서 암은 통되지 않는 자율적인 성격과 끝까지 미숙한 정상세포들은 이웃한 세포들을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이고 동일한 모습을 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암세포는 무책임하게 돌아가는 세포이다. 한마디로 암은 비사교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다. 처음에는 현미경이나 빌 정도로 미미하지만 일단 악성 종양세포가 자라나게 되면 성장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또는 감지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자,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장은 암이 크게 자랄 때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알력한 보금자리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옆구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고 나서야 뒤늦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그 전에는 환자 자신도 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는 수술 등 어떤 치료도 신장을 덮어버린 방대한 암조직의 위세에 눌려서 무의로 돌아가고 만다.
암의 또 한 가지 특성으로 체내 방위 조직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공격하는 이중성을 들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암세포로 돌변하는 세포가 완벽한 면역 시스템에서 이방인 또는 이물질로 낙인찍혀 다른 세균들처럼 제거되어야 한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정성세포들은 성장요소와 영양이 혼합된 복합물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든 신체 조직의 세포들은 세포 외에 일어나는 활성 영양 실관에 담겨 있다. 이렇게 영양분을 심해로부터 끌어들여서 복합적인 유기적 형태를 만들 당시의 선사시대의 세포들은 영양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바다와 그 주변 외적인 환경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유사하게 악성세포들은 세포 외액 속에 들어있는 성장요소나 영양분에 의존하는 성향이 적다. 대신에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지성의 영양 공급선 너머의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여 침투한다. 각 세포의 분열이 아무리 느리게 진행된다 해도 전체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총 증가율은 악성세포를 성능량 축적해서 결국은 가공할 위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결과로 쉼없이 무작정 확장된 종양은 영양과 산소 부족으로 죽기까지 한다. 유방암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죽은 것 자체가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지독한 불결한 것으로 타락할 만큼 종양 부위에서 진하게 피어나오는 악취였다. 이로 인해서 옛 사람들은 카카노마를 냄새나는 죽음이라고 부르곤 했다. 카키노마. 18세기 말 병리해부학설을 저술했던 조반니 모르가니는 암으로 사망한 부모의 시신을 해부한 뒤에 암을 쓰레기 같은 질환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뒤에 암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종양은 여전히 자기 혐오와 치욕적인 혐오감을 끌어내곤 했다. 친구들로부터 떠돌림을 받아서 집에만 처박혀 있거나 은자처럼 마지막 몇 달간은 주변 사회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해야 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기구한 사회는 주변에 허다했다. 간이나 신장같이 속이 차갑던 듯한 기관에 침투해서 신체 정화 기능을 마비시키고 장기관처럼 속이 빈 기관들을 공격해서 영양흡수 기능을 파괴시키고 뇌종양을 일으켜서 작은 덩어리로 신체 통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위나 직장 등에서 혈관을 파먹거나 궤양을 일으켜서 출혈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극심한 빈혈을 일으키고 큰 덩어리로 뭉쳐서 박테리아 시체가 배출되는 길을 막거나 폐렴을 일으켜서 호흡장애 및 폐암을 유발하고 여러가지 악랄한 방법으로 숙주의 영양 공급로를 차단시키는 등 암이 끼치는 해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이 영어는 본래 혈병이 기존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상태로 표현하는 용어로 히포크라테스의 저서에서 일찌감치 소개된 바 있다. 그 후 종양의 이동관계를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악성 종양에만 국한해 사용되고 있다. 암의 전이 능력은 암의 특징이자 가장 무서운 점이다. 아무리 악성 종양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이 되지만 않는다면 해당 부위를 간단히 도려내기만 해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언가까지 이동해서 물이 들리기 위해서는 여행하는 동안에 파괴되지 않을 만큼 종양세포는 튼튼해야 한다. 혈행을 따라서 움직이므로 여행중에서 숙주의 면역체계에 의해서 파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에 이민자 세포들이 신개척 기를 영원히 식민지화시키는 일은 극히 드물다. 특정 부위에 대한 국고적인 침공과 전이라는 두 가지 공격로를 통해 암은 점진적으로 체내 여러 조직을 파괴해간다. 관모형으로 생긴 기관은 입출로를 폐쇄하고 되고 신진대사가 억제된다. 부식된 혈관 역시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게 되고 체내 중심기관들이 파괴되면 섬세한 생화학적인 균형이 깨어진다. 결국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암은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많은 간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 암으로 인한 영양성실 등으로 암 악액질이 있다. 말기암 환자가 보이는 좋지 못한 상태들을 지칭하는 그리스어로 탄력, 식욕부진, 신진대사 변화에 이어 근육 및 여타 조직에서 위축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암 악액질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부적인 암이 진행될 경우에도 나타나서
정량이 숙주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요인으로 대두된다. 정량이 비록 숙주의 필수 영양분을 걸치해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생화라는 개념은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키는 복잡한 메커니즘보다도 단순하기 때문이다. 국부적인 정량으로 인한 폐색과 연하의 어려움은 때로 화학요법이나 엑스레이 치료 시 섭취 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나 국도의 피로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보통 건강한 체조직은 에너지의 주 생산 원인 지방이 다 소모되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결핍 현상에 순응한다. 그러나 암에 걸린 체조직은 이 과정에 적응하지 못해서 곧바로 지방 대신에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소모한다. 결과적으로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 즉시 근육이 쇠약해지는 것이다. 단백질의 양적 감소는 폐기관과 효소, 체계의 기능을 마비일으키게 되고 면역 기능까지 손상시킨다. 또 정량세포에서 발생시킨 물질 중에는 면역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 연구 보고도 있다. 이처럼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겨우 살려놓은 면역 체계를 다시금 파괴시켜 결국 하찮은 세균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짓은 참으로 극악무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도 혹은 기타 감염 경로를 통해서 발생한 농양이나 폐렴은 암 환자에게 급사 요인으로 손꼽히는데 마지막 순간은 항시 폐혈적으로 끝을 맺는다. 심한 악액질로 인해서 탄력에 이르면 호흡과 기침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폐렴에 걸리기 쉬워지고 고통을 흡입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콜럭거리는 호흡과 함께 죽기 전 몇 시간 동안에 사투를 벌이는 모습은 제임스 맥카티의 경우와는 성능이 다른 죽음의 양상을 보인다. 임종에 이르면 혈액순환량과 세포 외역의 감소로 인해서 혈압이 차츰 떨어지게 된다. 혈압저하가 쇼크를 일으킬 정도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혈압이 떨어지면 간이나 신장 같은 기관들은 정량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양분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부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노령층인 관계로 여러 결핍 상태는 자주 뇌졸중이나 선근경색증, 심부전증 등으로 이어진다. 물론 당뇨병 같은 신진대사 질환이 합병될 경우에 사태는 한층 심각해진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항은 정량이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국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의 일부를 그린 것이다. 하지만 발병 초기부터 분열에 혈을 올리는 악성 정량은 혈액이나 림프계 같은 특정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은 백혈구 생산을 맡고 있는 조직에 침투된 암이고 임파종은 임파선이나 그 외의 유사 조직 내 악종을 말한다. 백혈 환자나 임파종 환자는 특히 세균에 감염되기 쉬운데 악성 종양 중에서도 이 두 질환은 최고의 사인으로 꼽힌다. 호지킨병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뛰어난 생화학적인 업적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호지킨병에 걸린 환자는 예외 없이 긴 고통 끝에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질환을 인한 임파선 내의 변화가 차츰 밝혀지고 화학요법 및 고전압의 엑스레이 치료법이 개발됨에 따라서 환자들이 70%가 5년 동안의 치료기간을 넘겨서 죽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고 95%가량은 병의 확산이 중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병률 또한 매년 감소되어 갔다. 치료에 관한 한 매우 전망이 밝은 암 질환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파종이다. 아마도 가장 진보된 결과를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어린이 백혈병을 들 수가 있는데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이 5중에서 4은 여태껏 곧바로 죽음을 당하곤 했지만 오늘날에는 5년 동안의 치료기간을 넘긴 숫자가 60%에 달한다.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암 질환처럼 성공적인 경우가 많지가 않지만 암의 퇴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낙관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내가 태어난 1930년도만 해도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5분의 1만이 겨우 5년을 넘길 수 있었는데 1940년 무렵에는 4분의 1로 올라섰다. 암이라는 것이 오랜 임상의 생활을 통해서 나는 암을 단순히 수술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생화학적인 면에서 세포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치료법이며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바탕 위에서만 신뢰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암세포에 관한 지식을 늘려갈수록 소리 없이 다가드는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암의 임상치료 시 자칫 너무 낙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정상궤도를 벗어나서 무모할 정도의 치료법이나 결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치 치료가 무의로 끝나든 말든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식으로 의사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그러한 치료 과정은 계속된다. 하지만 어떤 의학적인 치료법은 무용지물이고 다른 치료법은 유용하다고 판단할 명백한 구분선은 없다. 희망이 존재하는 한 무의라는 단어는 의학계에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 간에 생겨난 신념은 단순한 신념이기보다는 책임감이 깃든 강한 확신이다. 환자 치료 시 많은 실수를 낳기도 한다. 어떤 조치를 더 많이 취해보겠다는 욕구는 사실 환자보다도 의사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치료 비법이 성공을 거둘 경우에 의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고 구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가 쉽다.